새천년 6월의 아침이 밝았다.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을 약속했던 바로 그날이다. 직선거리 180km 서울과 평양입니다. 자동차로도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이 짧은 거리를 잇는데 실로 많은 세월 55년이 걸렸습니다. 분단의 간격을 넘어서 남과 북의 최고 책임자가 처음으로 손을 잡는 역사적인 출발. 그 출발을 시민들은 이렇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시장민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강력해서 찍은 가족 사진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산 가족의 성공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을 방문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를 가지고 방문길에 오르고자 합니다. 저희 이번 평양길이 평화와 화해의 길이 되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북녘 땅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겐 떠나온 고향이었고 언젠가는 가보고 싶은 곳이었던 북녘 땅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남북의 하늘길이 마침내 열렸다.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 그리고 불가침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미 남북 당국자 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속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난 극복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겠다는 의지가 남달랐다. 대북 포용 정책인 햇볕 정책도 이때 시작되었다. 김태근 씨는 남북 관계에 대한 김 대통령의 생각을 그의 자서전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 새천년에 남북 관계도 새 물꼬를 터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또 집권한 지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때 어떤 모멘텀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남북 관계 실질적인 진전이 더디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새해 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그 대북 화해 협력의 방안들을 제시하는 거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대북 사업도 활기를 되찾았다. 500마리의 통일소가 군사 분계선을 넘는 순간 남북은 새로운 민간 교류의 새 역사를 쓰고 있었다. 저희 이번 방문이 다시 한 개인의 고향 방문을 넘어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오래전부터 고향인 통천과 가까운 금강산에서 관광 사업을 준비했었다. 대북사업단 그러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저는 다른 부서에 있었거든요. 경영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뭐 대북사업단을 만든다고 호출 명령이 와서 이제 갔죠. 근데 저희는 그냥 대북사업단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평양에 그 당시 자주 이제 출장을 다녔을 텐데 그분들이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북사업단이라는 용어를 안 쓸 수 없느냐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대남 사업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대남 사업단이라는 게 그 첩보도 하고 뭐 그런 기관이었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름을 경협사업단으로 바꿨죠. 금강산 백길이 열리던 날, 폭풍 경보와 함께 금강산 일대에 영하 15도의 강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금강호는 예정대로 운항을 결정했다. 55년의 기다림을 더는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이제 관광이 시작이 되니까 육로는 없잖아요. 다 지뢰로 막혀 있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크루즈를 구해서는 바닷길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원래부터는 계획은 육로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몰려든 구경꾼과 승객의 절반은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이었다.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49년 만에 고향 땅을 가는 건데 정말 뭐 하루 한시라도 잊지 못하던 고향 땅을 지금 가게 되는데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지금. 73세. 예, 고향이 어디세요? 항경도, 항경북도. 오늘 여기 첫 출항을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지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구비구비에 보면 산이 아주 산엘도 좋고 거기서 보면 내 고향 땅이 보이겠는지 알아? 바닷길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3년 육로 관광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자가용 승용차로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정권도 바뀌면서 남북 간의 어떤 물꼬를 터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북한도 했었고 우리도 했었는데 결국은 정치, 경제 뭐 다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 됐던 거라 가장 소프트한 이 관광을 가지고서 남북 관계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거죠. 휴전 후 처음으로 남북 간 해상 교전이 발생했다. 꽃게잡이 어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연평도 우리관할 해역에 출몰하던 북한 경비정과 함정이 선제 공격을 가해온 것이다. 99년 연평해전 때 저쪽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우리 쪽에서 밀어내기식을 하느냐, 이거 바로 응사하느냐, 이게 굉장했습니다. NLL 침범만큼 바로 우리 영해 침범이고 영토 침범이고 도발이고 우리 국방부는 바로 전쟁에 돌입해야 된다. 이게 여론이고 정부 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의연하게 그걸 지켜냈다는 거.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90년 되자 2000년 6.15 공동선언까지 포용정책이 일관되기 때문에 나는 그 힘이 북측이 남측을 상당히 신뢰를 많이 쌓았지 않냐. 역시 김대중 정부가 이 근본적으로 대북관이 햇빛 정책 그대로 유지하는 거구나. 1998년 6월에 처음으로 이제 국빈 방문을 해서 클린턴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클린턴 대통령이 햇볕 정책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소련을 개방시키니까 소련 체제가 그냥 붕괴되지 않았냐. 또 중공이나 베트남도 경제력을 앞세워서 개방으로 이끄니까 그 사람들이 국제사회로 나와서 지금은 미국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빗장을 잠그면은 안으로 내부가 강성해지고 결속이 강해지고 개방을 하면은 한꺼번에 무너진다. 이것이 햇볕 정책의 이제 요체라고 하면서 이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이 실행을 해서 성공한 검증전 정책입니다. 라고 얘기를 쫙 합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딱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통령님 저는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으십시오. 라고 해서 햇볕 정책을 적극 지지를 이끌어냈고 그 이후부터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아마
그 미국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렇게 자기네 모든 대북 주도권을 내준 적이 처음일 겁니다, 아마도. 물밑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던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전 세계를 향해 북한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베를린 선언문의 연설 내용은 사전에 대북 특사를 통해 북측에 전달되었고 다시 한번 정상회담 개최의 의지를 보여줬다. 우리가 나쁜 뜻이 없다.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도와주고 싶다, 진정으로. 그리고 남북 통일에 관한 새로운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자. 어떻게 보면 위기로 정상회담의 변곡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그날 남북 정상회담 성사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비밀리에 북측과 협상을 진행해온 대북 특사 박지원 전 의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까이서 가장 자주 만난 정치인이다. 2000년 3월 초에 만난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것은 남북 합의하에 비밀로 숨기기로 했었죠. 그런데 싱가포르, 샹하이, 베이징 이 네 번의 접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정상들이 회담을 할 수 있느냐. 계속 북한에서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남한은 잘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20-30억 달러의 현금 지원을 해달라. 이걸 요구하기 때문에 샹하이에서도 베이징에서도 1, 2, 3차 회담이 다 결렬됐죠.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가를 요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 당시는 이미 북한의 경제는 10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외화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었던 데고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소식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예비 접촉. 알고 보니까 현대가 항만, 철도, 통신 등 7가지 사업 대가로 5억 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정주영, 체육관 등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을 환산해서 이제 자기들이 현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니까 베이징 4차 회담에서 돈 문제가 나오지 않고 완전히 합의를 하게 된 거죠. 정정 회장님 이런 분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이제 북한의 그 인프라 사업까지 다 독식을 하시려고나 하는 그런 의견들도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89년에 금강산 사업을 하겠다고 북측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국내적인 상황 때문에 진전이 안 되는데 이제는 북한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 때를 놓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네 번의 비밀 접촉 끝에 남북 정상회담 성사란 쾌거를 이룬 대북 특사에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그날 합의한 게 4월 8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8 합의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도 6.15보다도 4월 8일이 오면은 가슴이 뛰고 어떤 몸에 열기가 나더라고요. 재밌는 것은 그날 저와 북한의 송호경 특사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북측 인사들이 저녁 먹으러 가자.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일본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저녁을 먹고 서로 이제 재밌는 농담을 하는데 맥주 잔에 얼음을 띄워놓고 소주잔을 거기다 넣더라고요. 빈잔을. 그래가지고 소주를 쫙 부으면은 가득 차갈 때 가라앉아요. 그게 타이타닉 주라고 해서 나중에 내가 한국 와서 이게 북한식 타이타닉 주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우리 남한에서 넘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 후 평양에 폭탄주를 유행시킨 사람은 박지원이다. 박지원 장관 선생이 폭탄주 유행시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서해 항로를 거쳐 1시간여 만에 대한민국 공군 1호기가 평양에 도착했다. 순환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우리는 착륙하기 전에 이제 밖으로 내다봤죠.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야. 똑같은 산천이 있어. 그런데 뒷문으로 외교부 의전장이 오더라고요.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나오느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김보연 국장하고 서훈 과장한테 평양 도착 성명을 발표하지 마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랬죠. 도대체 대통령이 반세기 만에 평양에 도착하는데 도착 성명을 발표하지 말라는 어떤 이런 무례함이 있느냐. 발표해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와 소리가 얼뜻 우렁차든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를 보니까 국방세에 뚱뚱한 배반 처음 봤어요. 누군 사람이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야. 그래서 나오는구나.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뒤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수해온 은둔의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 세계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내리시더니 김정일 위원장을 바라보지 않고 북한의 하늘과 산천을 쫙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야, 진짜 멋있다. 아무리 정상회담이지만 그냥 관록을 꽉 잡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려와서 이제 두 분이 악수를 하고 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역사적인 첫 상봉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55년의 긴 세월을 돌고 돌아 한쪽은 평화, 다른 한쪽은 경제라는 화두로 시작돼 남북 정상의 첫 만남이었다. 첫 공식 일정 역시 파격 그 자체였다. 사열대로 가시면 제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적군의 대통령이 왔는데 우리 적군이 적군의 대통령한테 사열 신고식을 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한 거였어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통령 영부인을 다른 차로 모시고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차에 올랐다.
이 역시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파격적인 행보였다. 그 시각 대북 특사 박지원에게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다. 그 4.8 합의서에 보면은 역사적인 상봉을 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상회담은 북한의 헌법상 정상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환공항에 도착해서 상봉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정상회담은 김영남 위원장하고 하라가면 어떨까? 열렬한 환영 뒤에 비수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팽팽한 외교전이 펼쳐졌던 그날. 국민들한테는 그저께 밤에야 어떠한 거슬게 바닥에 가오는 오신다는 거 전사를 축하해주고 성공을 예언한 것 같습니다. 한창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이 대통령님 참 겁도 없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내일 순회급 회담도 정상회담도 제가 제가 와서 회담을 합시다. 우리 공화국 간부들이 반대를 하는데 새총이란 말을 새총으로 빨간불을 다 쏴버리고 오겠습니다. 방해를 해도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상봉했고 정상회담을 여기서 하는구나. 김 대통령이 꽃파는 처녀 등 혁명 가극 공연으로 유명한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그 시간. 막후에선 다음 날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이 한창이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하여튼 모든 일에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정해지고 나서 이제 모의 회담을 합니다. 김정일 역은 김달순이라는 분이 맡았고, 그 김용순 대남비서는 정세현 전 장관께서 맡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임동원 장관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모의 회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진짜 그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이런 것이 오고 가는데 그 북한 사투리까지 흉내를 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실제 회담에서 그대로 전개됐다는, 거의 비슷하게 전개됐다는 거죠. 김일성 수령 시신, 소위 인민궁전에 참배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은 북한을 방문하는 외교사절은 반드시 들러야 하는 상징적인 성지였다. 그러나 금수산 기념궁전에 참배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참배를 하겠다. 내가 협상 대표니까. 하고 대통령한테 참배하고 나와서 평양에서 사표를 내고 나는 내일 중국을 통해서 귀국을 하겠다. 이게 절대 안 된다. 이게 이제 한 3시간 갑론을박 하는데 1시가 되니까 장관 선생의 그 간곡한 그러한 마음을 상부에 보고하겠다. 제 방으로 올라오니까 저도 이제 잠을 못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간 소주, 한국 소주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북한 맥주가 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가지고 그냥 혼자 소폭을 진짜 한 10잔 마셔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니까.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던 정상회담 개최 날. 예정보다 늦게 도착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표정이 의외로 밝다. 곧이어 낭보가 전해졌다. 귓속말로 참배 안 해도 좋다 하는 것을 김정일 위원장이 임동원 원장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것이 카메라에 찍힌 거야. 그러니까 저는 상봉했고 회담하고 참배 안 하니까 제 할 일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3번째 울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6.15 정상회담 합의돼서 그거 발표할 때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는데, 그래서 북한에 가서 4번 눈물을 흘리고 왔어요. 14일 밤 11시 20분. 상기된 표정으로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났다. 팽팽한 긴장 속에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마라톤 회담이 마침내 끝을 맺은 것이다. 두 정상은 처음으로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 방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 (6.15) 남북 공동선언문은 55년간 갈등과 대립을 이어온 남과 북이 처음으로 내놓은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이었다.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노력하고 서로 주장해온 통일 방안에 대한 공통점을 인정하며 이를 위해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한다. 6.15 공동선언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6.15 공동선언의 가장 큰 의미는 최고의 책임자 사이에 만난 건 그 처음입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의 공통점을 향하여 서로 노력한다. 이건 6.15 공동선언의 굉장히 큰 진전이다. 이렇게. 남북의 교류가 활발해지려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사전에 막아야 했다. 군사 당국 간 접촉이 추진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6.15 정상회담을 하고 한 3개월쯤 후에 제주도에서 첫 국방장관회담이 열렸고, 거기에서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물론 6.15 선언에 나와 있지만 이게 철도 도로가 비무장지대를 열어서 거기에 지뢰를 제거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군인들이 만나서 그걸 합의하고 이행을 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군사회담이 필요했던 거지요.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철도 중심 국가입니다. 화물의 약 한 80%가 철도로 움직이고요. 여객의 60%가 철도로 움직입니다. 김정일 사람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남과 북이 협력을 하면 돈벌이 많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경의선, 신의주서부터 개성 사이에 철길을 하나 더 건설해서 중국 상품을 한국에 날라다 주기만 하더라도 우리 1년에 4억 달러, 5천억 원을 벌 수가 있고, 또 동해선 지역에 동해선 철도를 건설을 해서 중국 흑룡강성이나 러시아 물자를 수송해 주게 되면은 10억 달러 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도 그래서 북한에서 이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김일성 주석의 유은 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이에 가치 측면을 들어가면 서로 이념 문제가 나기 때문에 딱 부딪힙니다. 정치군사. 그러나 경협하면 이익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는 우선은 이익 공동체를 해서 접근하고 점점 더 자주 만나다 보면 각자의 서로 다른 입장을 인정해 주면서 공통적인 가치 공동체 영역도 조금 넓혀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개성공단 같은 것은 다 그 산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북이 함께 개발하기로 한 산업공단의 위치는 판문점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곳이었다.
북한군 최정예 부대가 주둔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부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에 의해서 군부를 억누르고 여기에 공단을 전 거죠. 우리 같으면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같으면 뭐 문산이나 파주에 있는 몇 개 사단을 옮기고 그 자리에 그 뭐 아무리 경제적으로 득이 된다고 북한 기업들의 공업단지 만들으라면 만들 수 있습니까? 군부대를 움직이면서까지 이렇게 배려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생색을 냈지만, 그러나 북한 군부가 거기에 불만을 표시하고 뭐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다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결정했고 어렵게 내준 거니 남측이 알아서 우리에게 좀 도움도 많이 주고 지원도 해라, 이런 논리로 우리에게 요구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돼요. 개성공단은 속도전이었다. 판문점과 불과 12km 떨어진 개성 지역은 공단 가동에 필요한 도로와 철도는 물론 전기 공급 등의 인프라를 남쪽에서 끌어올 수 있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개성공단은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었고 침체된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남북 간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분단 후 이질화된 남북의 문화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약 195만 명이란 관광객이 북한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아졌죠. 바위마다 그쪽 말로 이제 글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붉은색 칠을 해서 써놨던 그 글들이 있었거든요. 관광이 진행되면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지웠어요. 남한 관광객들의 정서를 고려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정말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평화 협력을 위해 20년이 지난 오늘 6.15 공동선언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통일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동선언 당시에 저는 이제 대학생이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교수님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그 장면을 지켜보고 같이 환호했던 기억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정말 20년이 흘렀는데 엊그저께 발표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공동선언의 의미와 감동이 우리 8천만 민족에게 크게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선언이었지만 두 지도자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그런 선언이라고 봅니다. 그때 만났을 때는 그 문화적 차이가 참 크다.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하여튼 빨리 만나고 싶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이사는 없었으면 좋겠다. 2020년 오늘 봇물 터지듯 이어진 지난 20년간 남북 교류의 성적표는 참담하기만 하다. 평화를 통일을 올해로 86살인 진구섭 씨는 함경남도가 고향인 1세대 이산 가족이다. 98년부터 그는 이산 가족의 생사 확인과 상봉을 주선하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해왔다. 김정일하고 김대중 두 순회가 모여가지고 할 때, 참 기대했죠. 근데 그때에 좀 더 그 남북 간의 체제를 좀 벗어나서 인도적인 입장에서 이걸 관심 두고 했다면 어느 정도의 물건 더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실기를 놓쳤어요. 반세기가 넘도록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가족이었다.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난 이들. 그러나 지난 20년간 이런 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19만 명의 이산 가족 중 2%에 불과했다.
100명씩 막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240, 250명인가 수첨해요. 500명 하겠다, 200명. 근데 컴퓨터 추첨하는데 처음에는 울고 불고 난리 쳤어요. 지금 100명. 로또 복권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만나봐야 저 명단에 있습니다만은 100명씩 만난 중에서 그 직계가 10명도 안 됩니다. 다 돌아가고. 조카 만나, 너 누구 아들이 맞느냐? 맞다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 안다. 하다가 그 나가 선물 주고, 아이고, 삼촌 뭐. 그 하루 몇 시간 예미 끝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생사 확인하고 이분들 가기 전에 하늘 풀어주자는 얘기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반. 폭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네. 저 사람들이 난리 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보니까 그냥 막 불이 그냥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북한이 휴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겨냥해 포격을 감행했다. 남과 북이 여전히 전쟁 상태임을 재확인하는 순간, 천안함 피격 후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가 햇볕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 찬바람 대신에 따뜻한 햇빛을 쬐면 상대방이 외투를 벗게 된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외투를 벗어야 하는 사람 처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략적인 개념이다. 진정한 화해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자기네 집안 단속도 하고 남한을 상대할 때도 전략적으로 상대하지 않겠습니까? 2011년 12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6.15 공동선언 실천에 일대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단호한 태도로 남북 교류 대신 강력한 체제 단속에 나서게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에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고 근 8년 동안 핵실험을 4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뭐 100수십 발을 쐈어요. 그러면 도발의 아이콘이에요, 김정은이. 집권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력한 공포 정치를 실시했다.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하는 한편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재가동했다. 지금 실제 북한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네 권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려면은 외부하고 적대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 땅 가서는 세계적으로 위험한 그런 요소가 되고 있죠. 핵무기를 대량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개발하고 그랬으니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잇따랐지만 북한 핵실험의 시계는 점점 빨라졌다.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핵실험의 유탄을 맞은 것은 개성공단이었다. 그 2월 8일 날 통일부에서 협회로 연락이 온 거죠. 전체 좀 모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주재원수를 또 줄이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전국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다 모으냐. 설이나 끝나고 나서 보자 했더니 2월 9일 날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조건 모여야 된다. 10일 날 2시까지 남북 적십자 회담본부로 모여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다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그 입술 터진 모습으로 나와서는 개성공단 내일 문 닫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에도
11년간이나 국건이 남북 경제의 유일한 비무장지대를 고수해온 개성공단이었다. 저희는 넘어가겠던 거죠. 하다못해 길 옆에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2개월, 3개월 전에 통보하고 이사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근데 이 커다란 기업들, 각 회사들마다 대부분이 운동장만 해요. 공장 전체 연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운동장만한 공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내일 정리한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당시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 중 상당수가 현재 폐업을 했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 있는 제품들이 저희가 개성공단에서 마지막 생산해가지고 갖고 나온 제품들입니다. 저는 이게 오래가리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제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5년 차 접어들면서 마음이 많이 착잡합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북에서 만든 옷을 남한 국민 우리 5천만 전체한테 입히자. 이것이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우리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평화를 입는 거다 하는 모토를 가지고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연평도, 천안함 이런 커다란 일들이 있어서 있었지만은 저희가 개성공단 내에서 일할 때는 그거하고는 무관했었어요. 왜? 거기는 일하는 장소고 경제적인 장소였지 정치 군사적인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2003년 1단계 개발이 시작된 이래 개성공단은 가장 성공적인 남북한 경제협력 모델로 평가받았다. 비록 제한된 공간이었지만 개성공단 내에서 남북한은 작은 통일을 체험하기도 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간다는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가장 충실히 실천해온 평화의 공간인 셈이다. 그 개성공단이 북측 근로자가 5만 5천 명, 남측 그 주재원이 한 1,000명, 그 건설 인력만 하더라도 한 2,000명 이상 거기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이 일하는 거니까 어떤 뭐 교류 정도가 아니라 생활을 같이 하는 거죠. 우리는 통일 문제를 너무 처음부터 똑같은 가치 공동체 하나로 일한다. 이건 거의 좀 너무 어렵다. 우선은 이익 공동체, 그 다음 가치 공동체로 이렇게 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남북경협은 바로 이와 같은 이익 공동체를 넓혀주고 접촉을 유지해서 그래도 평화로운 남북 관계를 유지시켜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의 정상이 함께한 마지막 자리에서도 경제협력은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삼성 윤종룡 부회장, LG 구본무 회장, SK 송길승 회장 등 기업인들이 다 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 경제협력을 굉장히 의식하고 재계 인사들한테 참 잘하더라고요. 재계 인사들을 이리 오십시오. 제가 술 한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다 글이 헤드테이블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위원장님, 우리 다 이렇게 섰는데 손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한번 합시다. 합시다. 해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어요. 남북 정상이 만나 두 손을 맞잡았다고 통일이 이루어질 리는 없다. 분단의 세월만큼 다친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2020년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가 벌써 75년이 지났어요. 특히 지금 남과 북이 정치 군사적으로는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정치, 비군사, 소위 말하는 문화, 체육, 인도 지원 분야 이런 분야에서 교류가 많아질 필요가 있어요.
6.15 선언 자체는 훌륭한 기획이고 아주 좋은 그 행사였고 그렇게 돼야죠.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근본적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첫째는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전쟁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참여해야 해요. 반성하고 정말 잘못했다. 그 토대 위에서 남북 간의 진정한 협력이나 진정한 그 화해나 평화가 가능한 거지. 6.15 20주년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전쟁 70주년도 한꺼번에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이 없었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대로 이러한 남북관계가 있었을까? 지금 현재 남북 북미 간에 교착됐지만 하루빨리 6.15 정신으로 돌아가서 남북은 물론 북미 관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20년을 맞으면서 특히 생각이 납니다.